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지금 저희가 뭐 진행하고 있는 거, 이거는 이미 설명을 어, 많이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이러한 사건을 이게 어디에서 수사를 하는 게 맞을지,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제가 어,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서 화면 공유를 좀 한 상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그 수사를 이 지금 뭐 대선도 가까워지고 이런 상태에서 어, 검찰 개혁이라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뭐 대선 주자들이 이제 언급들을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좀 읽어보시면은 이게 날짜가 2일 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 20일쯤에 나왔겠네요. 근데 이 야당에서는 검수완박을 목표로 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검찰 1차 수사권 폐지를 검토하고 있고 뭐 그래서 결국에는 이 수사권 자체를 검찰에서는 아예 못하도록 하는 이런 지금 형국으로 봐가지고는 뭐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될지 어, 뭐 퍼센테이지로 좀 따져보면은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제가 이 내용을 쭉 읽으면서 그 좀 너무나 저희 상황에서는 이거를 좋아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정도의 내용들이 좀 있어서 제가 좀 공유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비슷한 피해자, 뭐, 이 힘없고 무지한 일반 피해자들, 뭐 선량한 피해자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돈 있고 뭐 소위 말해서 고의성을 가지고서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유의 사람들과 법적 싸움을 했을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 저는 없을 정도로 이거는 참 어려운 상황으로 간다는 그런 느낌을 너무나 많이 받아서 여기 보시면은 제가 어제 보여드렸던 거는 6대 중대범죄라고 했는데, 현재는 22년 5월 19일인가, 그때부터 이 6대 중대범죄에서 부패와 부패, 경제, 마약, 요 정도로 해가지고, 부패와 경제, 요 두 가지 범죄로 축소가 됐어요. 근데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여기 내용을 쭉 좀 읽다가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한번 읽으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현재 검찰청을 수사 기능을 제외한 공소청으로 격하 전환의 기소와 공소 유지만 맡도록 하고 부패, 경제, 마약 등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할 별도의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여 신설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또 출범 초기부터 수사 역량 논란을 겪어온 고의 뭐 이런 건 저희하고 별 상관이 없으니까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수사권 축소만으로는 검찰 권력을 충분히 견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 신설을 통해
이완의 계획을 완성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최근 사람 사는 세상 이 유튜브에서 검찰이 기소를 목적으로 수사를 병행하는 구조가 문제, 검찰이 기소를 목적으로 수사를 병행하는 구조가 문제, 이 부분은 어떻게든 풀어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뭐 기소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수사를 하는 이런 구조라 그러면은 이런 그 생각으로 이런 식으로만 검찰이 해왔다라고 이건 문제라고 보여요. 근데 라며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의 명확한 분리를 강조했다. 수사는 경찰이 하고 공소는 검찰이 하라. 뭐 이렇게 분리하는 건데 어, 이 부분은 아까 뭐 앞서 조금 말씀을 드렸던 건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정책으로 검찰의 수사 기능이 약화돼 저는 이 말을 참 되게 공감을 해요. 검찰의 기능이 약화돼 범죄 대응 능력에 심각한 공백이 생겼다고 비판하면서도 직접 수사권 확대 및 구체적 수사권 재조정보다는 검찰 조직의 독립성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가 뒤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되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특히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이미 저는 실제로 단체 고발인 대표로서 경찰과의 그 진술, 그다음에 그 설명 이런 것들을 쭉 해오면서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결국에는 뒤에서 이런 문제점이 왜 발생이 되는지에 대한 어, 이 우려의 소리들이 좀 나오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 내용들도 계속해서 좀 볼게요. 어,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니까, 제가 그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특정 정치 세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권한을 남용해 왔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주요 정치적 사건 때마다 편파 표적 수사 논란이 반복되면서 국민적 신뢰가 떨어진 만큼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해 상호 견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지속적으로 나왔다. 법조계에서도 영국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수사, 기소 분리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런, 그러니까 이 영국을 사례로 들었는데 여기는 수사와 기소 분리를 꽤 오래 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여기에는 수사에 대한 전문성이라든가 이 사건 해결 능력이 그만큼 갖춰진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수사권 조정이 2021년도에 행해졌어요. 그러면서 어, 전문성이 좀 필요하고 중대한 범죄라고 하는 부분을 구분을 해서 이거를 검찰에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와 경찰에서 수사를 할 수 있는 어, 그 범위를 이렇게 구분을 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게 완전히 뭐 이 검찰이 이 공소권만 하는 공소처 뭐 그런 식으로 됐을 때 수사는 결국에는 경찰이 전부 다 해야 되는데 경찰이 지금 그만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냐 이런 문제가 정말 그 피해자인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로 너무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뭐 이런 부분은 뭐그 언론사에서 적은 거니까 좀 넘어가고
아, 여기 보시면은,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에 강한 우려가 나온다. 이 검찰 내부에서 이야기한 거지만은, 이거는 객관적으로 놓고서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차기 대선 결과에 따라 검찰 조직 자체가 존립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위기감도 확산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 기소가 분리될 경우 부패, 경제, 마약 범죄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수사 역량이 약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저는 이 말은 너무나 공감이 돼요. 아까 이 중수부라고, 중수청이라고 하는 게 뭐 또 언급이 됐었는데, 이건 검찰 검찰, 그러니까 검사들을 구성원으로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거지만은 요 조그만하게 만들어 놓은 쪽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사실 어, 저는 볼 수가 없어요. 특히나 이렇게 여기서도 언급했듯이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전문성 관련해 가지고는 이거는 말 그대로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는 엄청난 그 지식과 경험 이런 것들이 같이 어, 그 갖춰져야지만 이 전문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수사권 자체가 경찰에 있지 않았던 2020년까지 지금으로 따지면 한 3년, 어, 21, 22, 23, 24, 4년 몇 개월 이렇게 지내왔는데 실제로 경찰이 이런 전문성을 가질 만큼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을까? 그리고 이런 게 한번,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된다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경찰이 그런 수사권을, 다 위임을 받아가지고 위임받는 게 아니고 이제 뭐 독립적으로 이제 그걸 갖게 되는 그 시점에서 정말 그 당시에 계속 발생이 되는 사건들을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좀 갖추고 나서 이런 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은 모르겠는데 그냥 무를 싹둑 자르듯이 그 20년 12월 31일까지는 그 수사권하고 수사지휘권하고 공소권을 둘 다가 검찰이 가지고 있다가 21년 1월 1일부터인가 뭐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실제로 이 수사를 정상적으로 그리고 피해자들이 원하는 그 정도의 수사가 이루어질 수가 있었을까? 이게 정말 그 피해자 입장에서 본 우리로서는 이거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지요. 그리고 더욱이 새로 출범할 중수청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사 공백과 혼란이 불가피한 입장이다. 정말 너무나 맞는 소리 아니에요. 이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뭐 신설을 하고 한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그 사건이 한두 개가 아닐 거고 엄청나게 많을 건데 이 수사 공백이라는 거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가 마르는 시간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이 정치권에서는 자기들 기준에서 이야기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도 강력 범죄라든가 이렇게 전문성이 어떻게 보면은 그 전문성이라는 게 강력 범죄도 전문적으로 그런 쪽에 업무를 계속 해왔던 사람들은 그 전문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지요.
근데 그것과 여기서 이야기하는 경제사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웬만한 이 지식이나 전문성이 없으면은 사실은 좀 어렵다라고 봐요. 수사 자체를 내용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수사를 할 수 있겠어요? 학생이라고 다 똑같은 학생이 아니잖아요. 초등학생이 있고 중학생이 있고 고등학생이 있고 대학생이 있고 대학원생이 있고 그렇다고 하면은 학생이 초등학생 수준이 대학원생이 배우는 그 정도와 비교를 했을 때는 초등학생 말 그대로 비기너 수준이고 전문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대학원생, 뭐 박사 과정에 있는 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비교를 하더라도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요. 맨날 그 잠복 수사를 하고 어떠한 뭐 흔적이라든가 그다음에 DNA라든가 또는 뭐 족적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수사를 하는 것과 저희와 같은 배임 문제, 횡령 문제 뭐 이런 거를 수사를 한다고 했을 때 그리고 수사관이 그 업무만을 계속 해오면 괜찮은데 이게 로테이션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전문성이라는 것 자체가 좀 결핍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수사 내용 자체가 많이 결여가 된다. 그리고 부실 수사로 이어진다. 그랬을 때 경찰도 공무원이니까 월급은 받아갈 거고 시간만 지나면은 또박또박 뭐 말일이면 말일 정해져 있는 그 월급 날짜가 되면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런 기관이 왜 필요하냐면은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질렀는 것을 증명을 하고 그 근거로 해서 법원에서 판결을 해서 형을 때릴 거는 형량이 맞춰가지고 형을 때려서 그에 준하는 그 벌을 받아라. 그거를 사전에 그러한 내용들을 수사를 하는 게 경찰의 업무인데 경찰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런 사건이 하나하나 발생이 될 때마다 이 전문성이 있는 사람한테 전달이 돼야 되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은 이 경찰에서 그런 사건 배당이 될 때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무작위로 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 우리 KOK를 기준으로 봤을 때 뭐 그 전담반이 있다라고 해요. 그 전담반에 네명이 있든 세명이 있든 그 사람들이 가상자산에 대한 그 전문적인 지식이 좀 있고 그다음에 이런 그 뭐 반부패 수사팀이라고 하니까 그거는 경제사범에 대한 수사를 하는 쪽이 맞기는 하지만은 이게 이 가상자산과 관련해서는 블록체인 시스템에 대한 부분도 개념적으로는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 그 KOK 앱이 그 플랫폼이 어떤 식으로 구동이 되고 있었고, 어떻게 작동을 했는지 시스템적인 부분까지도 이해를 해야지만이 이게 되는데, 제가 만나본 경찰들은 그렇지를 못했던 걸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답답한 소리들을 하는 거지요. 스테이킹이, 원금이 스테이킹이 됐는 게 현금이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중에서 현금으로 스테이킹을 하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이미 이 수사의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는 거, 이런 거를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도 그런 이야기였잖아요. 그동안 검찰은 검사가 수사 초기부터 공판까지 직접 관여하는 직관, 직접 관여 방식을 통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축적해왔다.
여러분들도 사회생활을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 지위 하에 있는 사람들은 그 대부분이 능동적이라기보다는 수동적이에요. 그런데 이 수동적으로 한 사람들이 이 전체를 아우러 가지고 보고서 어떻게 방향을 설정을 해놔놓고 이 사람은 이 수사관은 여기, 이 수사관은 여기 이런 각 이렇게 여러 개로 분류를 해가지고 너는 여기에 대해서 수사를 해와라, 너는 여기 대해서 해와라 쭉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 증거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판단을 하는 사람이 검찰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여기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전문성과 효율성 축적이라는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경찰은 이게 너무나 부족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런 주장을 했는데, 하지만 기능이 분리되면 이 시스템이 무너지고 사건 처리 지연으로 국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저는 여기에 대해 가지고 100% 저는 제가 직접 이 상황 자체를 계속 겪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 100% 동감을 해요. 공감을 한다고요. 안 해본 사람들은 뭐 저를 통해서 듣는 이야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 사건을 처리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사건은 정말 엄청나게 많이 업무 과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런 사건들이 내가 오늘 그 한 개를 뭐 수사 종결을 송치든 불송치든 해서 수사 종결을 했다. 그랬을 때 한 개가 처리가 됐으니까 한 개가 들어오거나 한 개가 들어올지, 열 개가 들어올지, 아니면 한 개도 없을지 몰라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사건이 예를 들어서 15건이었는데 오늘 하나를 처리를 했어요. 처리를 하려고 하는 순간에도 저한테 그 담당 수사관한테 사건이 또 배정이 몇 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사건은 계속 차곡차곡 쌓여져 있고 이게 사건이라는 게, 사건이라는 게, 어, 이 뭐, 타임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하나씩 처리가 되는 일이냐? 그게 아니거든요. 어떤 실마리를 찾지를 못하면 아예 시작을 하기는 했지만은 어느 세월에 이게 끝날지를 알 수가 없다고요. 그런 것들을 엄청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이게 각각의 사건들을 집중해서 할 수 있느냐? 못하지요. 저희, 사실은 이런 상황이라손 치더라도 아까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여기서는 세 개를 적어 놨는데 이 부패, 경제, 마약 범죄 뭐 이렇게 해놨는데 저희는 경제 범죄에 해당이 되고 여기에는 사기, 횡령, 그다음에 배임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이런 사건이 일반적인 횡령 배임이라고 해도 어려운 상황인데 이게 가상자산과 관련된 거니까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뭐가 여러분들한테 예전에 보여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범정부 가상자산 범죄 합동수사단 출범 이게 2023년 7월 26일에 이게 남부지검에 설치가 됐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다시 그 2월 27일에 남부지검의 가상자산 합수부라고 해가지고 34명인가가
이, 여기 보시면 비슷해요. 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합수단하고 여기에 합수부라는 거하고 거의 비슷비슷해요. 여기 보면은 검사 7명, 검찰 내부 직원 16명, 금융위, 검감원, 그다음 국세청 등 유관기관 11명, 총 34명으로 꾸려졌다. 근데 이게 저희 사건과 같이 이게 예를 들어서 뭐 5억 원이 좀 넘고 10억 원, 뭐 이런 정도고 뭐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수십억 원, 수백억 원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사실은 남부지검에서 다뤄져야 되는 사건을 이게 경찰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그 시스템에서 수사는 경찰이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와 같은 이런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기가 찰 노릇이요. 아,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는 복잡한 사건에서 일관된 내용을, 어, 복잡한 사건에서 일관된 내용을 어렵게 하고 경찰 수사의 지연이나 부실 문제에 대한 실질적 통제 기능도 약화될 것이라며 이는 중대범죄 대응은 물론 전체 사법 질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게 저는 이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의 의견이라기보다 이 일개인의 의견이라고 그다음에 검찰을 감싸기 위한 그런 식의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지 않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저도 지금 현재로서는 100% 여기에 대해서 공감을 가지니까 부실, 부실 문제라는 건 결국 부실 수사가 발생이 될 수 있다는 건데 그 이유는 전문성 그리고 이 법을 적용을 하더라도 경찰이 알고 있는 법의 내용 정도하고 검찰이 알고 있는 법의 내용 정도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천지 차이라고 봐요. 우리가 왜 사법고시, 사법고시 그러겠어요? 경찰은 사법고시 출신이 아니에요. 경찰대학교 나온 그 경찰들도 제가 이 경찰서라든가 뭐 이런 데 가보면은 젊은 사람들이 경위를 달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경찰대 출신일 거예요. 근데 일반 민원실에도 있고요. 그렇다 그런 이야기는 전문성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경찰들이 그런 쪽에 또 배치가 돼 있고, 순경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강력계, 뭐 교통계, 기타 등등 하다가 경위를 달고 뭐 경감이 되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그 경력들이 강력계로 오다가 이런 반부패 수사팀이라든가 이런 데에 그 이 보직 이직이 이전이 됐을 때, 보직이 바뀌었을 때 그 사람들이 이런 경제 범죄 사범 이런 경제 사범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할 수 있을까? 수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될까? 배우면서 한다고요? 어느 세월에 경찰한테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일반인이 가질 수 없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총도 쏠 수 있고 뭐 사람을 바로 구인을 할 수도 있고 체포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런 문제를 특히나 예를 들어서 한 대 맞고 병원에 가서 뭐 상해 진단 서든 뭐 이런 거 하나 가지고서 이 고소를 하는 것과
그거는 한 대 맞았는 거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신체적으로 좀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지만은 경제 범죄는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경제 범죄는 이 금융 범죄는 살인하고도 뭐 비견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결국에는 이 먹고 사는 게 안 되면은 자살도 할 수 있고 생활 그 사생활 자체가 완전히 피폐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범죄를 이런 경찰들이 했을 때 이게 우리한테 일반 국민들한테 누구나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랬다고 했을 때 이게 우리 국민들한테 도움이 될 거냐라고 봤을 때 이 문제는 정말 그 대선 주자들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다. 그다음에 이 일부 법조계 인사들은 수사 기소 분리가 한국의 현실과 맞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맞는 이야기죠. 100% 그렇다는 건 아니고 맞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점에는 현실적으로 지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정도 기반이 좀 갖춰진 상태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영국의 경우 검찰이 없는 상태에서 경찰이 수사와 기소를 모두 맡으며 발생한 인권 침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사 기소 분리를 도입했다. 반면 한국은 어,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함께 맡으며 사법적 통제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분리하면 오히려 사건 처리 지연과 책임 회피 등의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부분도 저는 사실은 많이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 동의를 하는 내용이에요. 검찰과 경찰이 1대1로 놓고 봤을 때 그 책임과 권한 이게 그 책임을 일개 경찰 하나가 책임을 지는 것과 검찰이 책임지는 것의 차이는 크다라고 봐요. 더 근본적으로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거는 정말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거는 이렇게 독립성을 가져야지만이 여기 뒤에 나오는 내용, 이런 것들이, 어, 이, 저기, 그, 이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지 않으면은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해서 이게, 어, 요랬다 저랬다. 그러니까 뭐 중립성을 지킬 수가 없을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범죄를 저질렀으면은 이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고 법원에서 판결을 받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은 옛날부터 좀 내려왔던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지적은 당연한 거고 검찰총장 임명권이 대통령에 있고 인사권, 예산권을 법무부가 쥐고 있는 현 구조에서 검찰이 정치적 압력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말 정말 맞지요. 저도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100% 여기에 대해서도 동의를 해요. 최근 검찰에서 퇴직한 한 변호사는 판사들은 인사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는 반면 검찰은 총장 임명부터
검사 인사까지 모두 정권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어 정권 교체 시마다 수사의 독립성이 흔들린다며 여기 나왔네요. 검찰의 인사권과 예산권 독립 없이는 어떤 개혁안도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지요. 근데 이렇게 이 시스템을 끌고 가면 되는 거지. 이거를 검찰이 이 수사를 할 수 없도록 한다는 이런 거는 검경 수사권 조정해가지고 무 자르듯이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는 검찰이 하라고 했을 때 경찰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 놔야 된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검찰은 총장 임명부터 검사 인사까지 모두 정권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어 정권 교체 시마다 수사의 중립성이 흔들린다며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면은 검찰 말고 경찰은 경찰청장이지요. 경찰청장 임명을 누가 해요? 이것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통령이 할 걸요. 별반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또 이 말도 조금 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요. 법무부 하에도 있고 여기가 검찰이 법무부 산하에 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경찰은 또 어디에 있느냐? 행안부 아래에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겠다고 하면은 적어도 우리가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경찰이 정말 수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역량이 갖춰져 있냐? 그거를 우선적으로 파악을 한 다음에 이런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있든 뭐 아니면은 그 수사하는 그 범위 자체를 어디까지 줄일 거냐 아니면 완전히 검수완박을 시킬 거냐 이게 돼야 되는데 경찰이 수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적으로만 그렇게 딱 무자르게 딱 잘라놔 버리면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저희 사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사기 유사수신 방문 판매법도 검찰에서 송치가 된 사건에 대해 기소를 하기 위해서 보안 수사를 여러 차례 해달라고 경찰에 요청이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배임과 관련해 가지고는 불송치를 했는데 그 사건에 대해 가지고는 재수의 요청이 이게 뭐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단 하루 정도 만에 3일인데 3일 중에서 첫날은 접수, 둘째 날은 검토, 셋째 날은 다시 재수사 요청에 그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는 이런 내용이 떴다는 이야기는 경찰이 얼만큼 제대로 안 되는 수사를 했느냐, 이거를 그냥 바보가 아닌 이상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수사가 엉망이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제가, 오늘 그 추가로 그 내용 정리를 좀 하기 위해서 보다가 보니까 고소 고발이 6대 범죄 또는 뭐, 아까 보셨다시피 한 2대 범죄, 뭐, 그, 마약까지 포함한 3대 범죄가 있는데, 이것 관련해가지고 직접 수사를 개시를 할 수 있는 가 검찰이 있지만은 또 100% 그렇게 하지도 않는다는 그 추가 내용들이 그거는
대통령령이든 거기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그 내부적으로 또 구분을 이렇게 예외적으로 이 절차상으로 고소 고발이 검찰에 고소 고발이 접수가 됐을 때 직접 수사를 할 수도 있고 세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 저기 어느 법률 이 매거진에서 그렇게 표현을 해놨던데 이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그 범위에 있는 것들을 검찰에 그 고소 고발이 됐을 때 이거를 경찰에서는 수사를 할 수 없느냐라고 했을 때 경찰에서는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대요. 6대 범죄에 해당이 됐던 뭐 2022년 5월 19일인가 그때 개정되는 거에서 축소가 되는 거 그것조차도 어떠한 것도 경찰이 다 수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윤 대통령 저기 수사에 대해서 내란죄에 대한 수사도 경찰도 하고 검찰도 하고 공수처도 했잖아요. 그러면은 6대 범죄에 해당이 되는 것도 그 검찰도 할 수 있고 경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또 중복이지요. 앞에 말씀드린 것도 중복이지요. 그게 법을 이따구로 만들어 놨다고요.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수사는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또 뭐 명시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세 가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이 중대 범죄에 해당이 되는 걸 검찰에 고소 고발을 했을 때 검찰이 직접 그 수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검찰 소속으로 있는 수사관을 통해 가지고 수사를 시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는 수사 지휘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거를 관할 경찰서로도 보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내용을 봤을 때는 그래서 저희 사건이 대검에 고발을 하고 서울중앙지검을 거쳐서 강남경찰서로 사건 이관이 됐던 게 그런 세 번째의 경우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검찰에서 고발장에 들어있는 피해 금액이 얼마 정도고 피해자의 수가 어느 정도고 이게 또 일반 금융 피해냐 아니면 가상자산 피해냐 이런 거를 봤을 때 경찰로 넘겨야 될 사안인 그 경찰로 넘겨가지고 경찰에서 수사를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넘겼느냐 아니냐. 어제 체리피킹이라는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경찰에서 그렇게 그 사건이 지 마음에 들고 증거가 확실하고 이런 것들만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검찰도 그런 식으로 사건을 넘겼는 게 아닌가. 제 판단에서는 그러한 가상자산에 대한 사건이 접수가 됐으면 그 당시에 이거를 남부지검이든 그런 경제사범에 대해 가지고 주로 했던 데가 이 남부지검인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사건을 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보낼 게 아니고 남부지검으로 보냈어야 되지 않나. 이게 아니었다 손치더라도 중앙지검에서 그 사건을 접수를 했을 때 이게 경찰에서 수사를 할 수 있을까라고 더군다나 이게 서 단위에 보내가지고 수사를 하라고 그게 사건을 이관을 할 정도였는지 아닌지 이런 것 정도는 검찰에서도 판단을 좀 해줬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게 없었던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경찰로 넘어갔으면 경찰에서도 판단을 해야지요. 저희 사건은 결국엔 경찰이 네 번 바뀌었고 울산경찰청까지 넘어간 것 따지면 다섯 번이 바뀐 거예요. 불송치를 때릴 때까지 약 1년 3개월 동안 수사를 했고
불송치가 되고 나서 3일 만에 재수사 요청이 들어왔고 울산경찰청까지 가기 전 5개월 이상 또 수사를 그 재수사 요청을 받은 데서 했고 기소가 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저희 사건이 울산경찰청으로 또 이관이 됐고 이관이 되고 나서 또 4개월 동안 지금 이러고 있어요. 제가 어제 보여드렸던 거에 경찰이 검찰의 수사 지휘권 하에서 수사를 했을 때 55일 정도였는데 직접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이 되고 나서 자체적으로 수사권을 가지고 있을 때 64.1일인가 이렇게 나와 있었잖아요. 근데 64.1일이라 그래 봐야 두 달이에요, 두 달. 저희 사건은 2년이에요, 2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치권에서는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이게 뭔가 개혁이라는 이름만 있으면은 그게 단지 독립성을 강조를 했으면 독립성을 갖도록 법률적으로 법 제정을 해가지고 독립성을 가진 상태에다가 그, 이 중립성을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이라든가 독립성을 그쪽에다가 부여하는 이런 식의 법률이 제정이 돼서 그렇게 그 조직이 돌아가면 되는 건데 지금은 항상 보면은 뭐 법안 통과 자체는 누구 한 당에서 그냥 그 이 본회의에만 올리기만 하면은 그 당에서 추진을 했으면 그냥 그 당에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게 법률로 결정이 돼버려요. 이게 우리한테 정말 이로운 부분인지 아닌지 이런 걸 생각을 하면은 이게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제대로 이런 상황들을 파악을 하고서 했는지 안 했는지 정말 우라통이 터지죠. 막 이런 상황들을 저는 계속해서 뭐 접하다 보니까 정말 머리 터질 것 같아요. 성질도 엄청 나고요. 어느 하나가 지금 저희 편인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경찰 저러고 있지요. 그 다음에 다른 피해자 단체도 저러고 있지요. 뭐 언론이라든가 여기 또 이미 내리에 바뀐 거는 이미 나와 있는 그 내용 가장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로 그냥 받아들이고 있지요. 검찰도 마찬가지지요. 지금 봐가지고는 그래도 판결을 하는 판사가 뭐 거기 또 이거를 빨리 끝내기 위해 가지고 뭐 유죄로 준다고 하더라도 그 유죄가 유죄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뭐 2심, 3심 갈 거고 그리고 이 변론하는 측에서도 그렇게 뭐 지금 주장하는 내용 그게 일단은 우선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그렇게 갔을 때 피해자들이 정말 그 돈이 없고 그게 현재 상태로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짐을 지고서 된다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걔들은 정말 돈이 없어야 되는 그런 회사 정도 조직이었는데 걔들은 20명 중에서 14명이 아직도 변호인단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변호사 14명을 쓰는 그 범죄자가 범죄자라고 보다는 피고인 입장에서
14명을 쓴다. 그런데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검사나 경찰이나 보소인 입장에서는 이 시스템적인 부분조차도 개념적으로 더 떨어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저기는 그 피고인이 속해 있는 조직 자체가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훨씬 전문성이 그래도 이 레벨로 봐가지고는 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좀 차이가 나지요. 그럼 그거 플러스 변호인이 법률적으로도 14명이나 인발브 되어서 이거를 변호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이길 거냐는 거죠. 스태킹되어 있었던 그거를, 어, 걔들이 배임 행위를 통해서 이, 그 스태킹 되어 있던 것들을 사용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변호인을 14명을 쓸 수가 있겠어요? 매출, 그 매출도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나온 거니까 뭐 마찬가지로 그렇게 저는 변호사비를 그렇게 이용을 했을 거다. 아니면은 이래저래 그거는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익명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로 돌리든 그 돈 마련은 정말 그 변호인 14명을 뭐 선임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돈이라고 생각이 되느냐. 저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돈이 될 거라고 생각지 않아요. 정인 한 명이 과태료 100만 원을 그 판사가 결정을 했잖아요. 그 사람 100만 원은 돈이 아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사람은 돈이 아닐 거예요. 100만 원이 뭔 큰 돈도 아니, 제가 100원이라고 생각할 정도의 돈이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직접 경험을 하고 내용을 좀 이해를 하시게 되면 그때부터 저처럼 머리가 지끈지끈 아플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그 내용을 봤다시피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수사의 효율성이라든가 뭐 수사를 제대로 할 만한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걸 따졌을 때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말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돌아볼 그런 상황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이런 표현을 해서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군에서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대가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 효율적으로 하면은 하루 만에 할 거를 어떤 사람이 하면은 1년이 지나도 해결을 못 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때문에? 전문성 때문에. 전문성에는 정말 많은 요소들이 있지요. 그 요소가 갖춰져 있는 사람은 하루 만에 끝낼 수도 있는 거를 그런 전문성이 없는 사람은 1년이 돼도 뭐가 뭔지도 모를 수가 있어요. 아예 처음부터 전문성을 갖기 위해 가지고 공부를 1년간 하고 나서 다시 그 일을 들여다보는 게 차라리 좋을 수도 있어요. 그게 더 빠를 수도 있다고요. 너무 정말 그 화딱지도 나고 열불도 나고 그러는데 여기 이런 내용을 저는 이 지금 뭐 대선이 유세가 시작이 되기 등록일이 한 20일 전부터 그 후보 등록을 하잖아요. 한 40여일 남았으니까 그 전에 저희가 또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좀 이 글로 좀 적고
뭐 방문을 해서라도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좀 저희 입장에서는 어필을 할 수밖에 없겠다. 그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저희한테는 지금 뭐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어, 저희 사건이 가상자산 전문 그 범죄를 다루는 합수부 그쪽으로 넘기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 좀 설명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거를 정말 어, 되게 빨리 캐치를 하고 이게 기소를 할 사항인지 아닌지도 바로바로 어, 이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일반 금융 범죄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라고 하면은 이 증거 수집이라든가 압수수색을 해서 확보가 되더라도 그게 얼만큼 확보가 될지도 모르고 증명을 하는 게 되게 좀 힘이 들 수가 있는데 저희는 너무나 많은 기록물들을 출처가 완벽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출처가 분명한 증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이래저래 빼돌리고 뭐 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스테이킹 지갑에서 어떤 식으로 몇 개가 언제까지 들어왔는데 여기에서 몇 개가 나갔는지 그리고 그 사용 목적이 사용 내역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전부 다가 이거는 다 배임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행해진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심플해요. 근데 다른 쪽에서 진행하는 거는 그거를 어떻게 보면 거꾸로 증명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그럴 만큼 자료를, 그만큼 뭐 증거 자료를 제시도 못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5만 페이지? 5만 페이지 중에서 뭐, 아, 일단, 이런 고충이 있음을 좀 여러분들도 아시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을 좀 제발 좀 들여다봐 주십사. 우리가 주장을 하는 게 왜 지금 계속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지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요. 경찰이 책임과 의무, 뭐, 이런 것들을 당연히 가지고 있겠죠.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던 걸 보면은, 저는 사실은 동사무소의 공무원이, 동사무소 직원이 민원 처리하는 수준, 뭐, 이 좀 비하를 하자면은 그 수준 정도밖에 안 되고 있다. 수사는 고도의 뭐 어떻게 보면은 수사를 하는 지략도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기반이 되는 게 좀 부수적으로 당연히 따라야지만 되는데 그게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어 경찰도 부끄러워할 게 아니고 모르면은 모르는 상태에서 네 수사를 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어 내가 이런 부분들이 좀 이해가 좀 안 된다. 좀 알려달라라고 하면은 알려드릴 수 있잖아요. 그게 지금까지 제가 경찰과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내용 전달을 하면서
제가 전달한 내용에 대해 가지고 이게 아니다, 저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정말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경찰이 생각을 했을 때는 저희 주장이 틀리다라고 이야기를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주장이 틀리다라고 판단을 한 게 아니고 맞다라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건 하나가 진행이 됐고 다음 사건,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는 해보지도 않았는데 수사를 이렇게 해보지도 않았는데 부가적으로 제가 많은 설명을 해줬으면 전반적인 시스템을 이해를 하면은 이전에 진행이 됐던 게 잘못됐다라는 것도 판단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느낌 자체는 저는 그렇게 받고 있으니까. 할 말 없는 게 그거예요. 원금이 왜 현금이냐. 아닌 건 자기들도 알고 있어요. 근데 검사는 분명히 원금이 현금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렸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미 게임은 끝났다라고 봐요, 저는. 공원 보장, 마찬가지로 해지를 보면은 뭐 돌려줄 수 있는데 문제는 그놈들이 지금 앱을 닫아놔 버렸기 때문에 스스로 코끼는 짓을 한 거는 있어요. 자, 오늘 조금 그 길게 이야기를 하기는 했는데 뭐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이 우리한테 얼만큼 지금 일을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건지 그런 부분들을 나름 좀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정말 피를 토할 일이에요. 현재의 이런 상황이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